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요즘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 경제 분야까지 뭐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으시고 또 국민들의 어떤 사랑과 관심을 뜨겁게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혜인입니다. 저희 의원님 저번에 그 9월 달에 9월 중순 때 한번 저희 모셔서 오마이 TV에 처음에 또 보시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막 그 내용 현 정부에 대한 내용 비판과 정치권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면서 독자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아유, 네. 네. 그때 저희 누적 조회가 100만 넘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때 또 쇼츠까지 또 막 또 조선일보 또 비판하신 거 쇼츠가 너무 또 많이 근데 나가지고 그 조선일보 이야기 많이 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글쎄요.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또 국민들이 또 생각했던 것들을 막 대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이에 막 국정감사도 막 하고 또 일정이 되게 또 바쁘시고 정말 모시기 힘들었어요. 죄송해요. 국감 지나면서 국정감사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국정감사를 어, 얼마만큼이나 힘을 쏟아야 될까 이제 네, 고민도 사실 솔직히 들었지만 네, 막상 국정감사 준비를 시작하고 나니까 어, 이거 말고는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제 고정 라디오 출연하던 것도 이제 음, 국정감사 기간에는 좀 좀 멈추기도 그러신 하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출연이 어려웠는데 어.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11월에 한 번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드리고 그 사이에 보니까 국정감사를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갤럽인가요? 네. 거기에서도 국민들이 그 주관 시기에 가장 뛰어난 의원 뭐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니까 의원님이 아주 단연 1등. 세상에. 그러니까 객관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나 독자 같은 시청자 여러분 포함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의원님의 활동을 엄청나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결과였고 같아요. 저희 보좌진들도 엄청 감격스러워했어요. 이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주관식인데 그러니까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이름 세 글자가 음. 이제 국민들이 직접 말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깊다 이런 그럼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뭐 의정 활동 뭐 그 뭐 좋은 평가를 뭐 워낙 뭐 많이 받으셨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국민들 일반 국민들 상대로 이렇게 그냥 어 질문을 던져가지고 국민들에서 곧바로 그 말씀 의원님 이름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데 그래서 네. 이번에 좀 재난안전 시스템을 좀 많이 짚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네. 아직 그 해결 안 된 재난 관련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뭐 이태원 맞아요. 참사도 그렇고 그럼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 네. 근데 좀 뭐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네. 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좀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음. 어떤 공감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음. 특히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이제 마음을 써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많이 그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하셨죠. 국회부터 포함해서 특히 이태원 참사 1주년 때 저는 참 그 안타까움을 떠나서 진짜 좀 대통령께 뭐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일정 고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그 44주년 그 44주기 때 곧바로 해외 순방 마치고 그 자리에 또 갔잖아요. 윤 대통령이.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그 이태원 참사 1주년 행사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또 참석 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야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해야 되나. 근데 그 부분을 또 의원님께서 굉장히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날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녀갔거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그랬죠.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음, 그 자리에는 정치 집회였다 이런 얘기를 막 아, 다시 또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맞아요. 왔다 가신 자리에서. 음, 근데 막 사람들이 자신을 뭐 비판하고 뭐 위협하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일부가 끝나자마자 가셨어요. 그래서 그쵸. 추모제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음, 이석하면서 음,
어떤 국민들의 좋은 반응을 기대했던 건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나름대로는 혁신을 네.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좀 진행될수록 보이는 태도나 뭐 인식이나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과 별반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뭐 개인 자격 뭐 그거 참석했다고 하면서 또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었군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근황을 요즘 워낙 또 국감 끝나시고 11월 또 예산도 전국에서 또 짬을 내셔가지고 또 의정 보고회를 전국에 돌아다니시면서 또 아무래도 당 대표시고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전국 여러 지역 이렇게 다니시던데 다니시는 곳곳마다 또 출마설도 돌고 하여튼 뭐그 얘기 딱 좀 해주시고 어떠세요? 요즘에 그 각 전국에 쭉 돌아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이렇게 만나시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듣고 그러실 텐데 어떻던가요? 요즘에 그 뭐 국민들 이제 말씀이. 제가 이제 전국 의정보고회를 네.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이제 음. 12월 2일부터 시작을 맞아요. 이게 하는데 일정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네, 이제 홈페이지 한 보니까. 40일 동안 23개 정도 지역을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12월에는 거의 서울에 있는 날이 없어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좀 했던 이유가 사실 임기 첫 해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제가 비례대표 의원이니까 사실 네. 특정한 지역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전체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는 건데 음. 그래서 좀 전국을 다니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했었어요. 근데 음.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계속 좀 상황이 안 좋고 네. 21년도 마찬가지였고 22년에는 이제 좀 대선이랑 이런 게 겹치면서 네. 좀 다니질 못했는데 네. 올해가 이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전국을 다니면서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좀 보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일정을 빡빡하게 잡았고요. 네. 지금 저희 어, 화면에 보이는 게 지금 초 일정이군요. 네, 이제 저기서 좀 어. 몇 군데가 늘었어요. 더 저희가 늘었습니까? 네, 보시면 아래쪽에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제안해 주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들이 들어온 지역들이 있어서 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울산 뭐 이런 지역들을 좀 추가를 저기는 아직 했어요. 울산은 안 들어가 네,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예. 초반에 나온 초반에 포스터고 포스터고, 어제 네. 이제 새로운 포스터를 저희가 냈는데 또 거기 내죠. 보시면 또 새롭게 또 새로운 훨씬 지역들이 또 많은 지역들이 추가됐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뭐 광주나 이렇게 다녔던 건 정식적인 의정 보고는 아니었고, 네, 의정보고회는 이제 12월 12월 2일부터 2일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고요. 시작하시는 네, 거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강연, 강연이라거나 맞아요. 뭐 요즘에 많이 간담회라거나 간담회,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러시군요. 와, 저 앞으로 저 일정을 12월부터 거의 아까 1월 초까지 계속 잡혀 있던데, 그러면 네, 거의 전국을 다 이렇게 훑고 다니실 텐데, 만만치 한 않겠습니다. 1,500분 정도가 신청을 벌써요? 해주셨어요. 네, 와, 그래서 네.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좀 직접 대화 나누려고 음, 하는데 음, 아무래도 좀 정치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네, 정말 꽉 막혀 있는 윤석열 정부와 이것이 네, 어떻게 타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갑갑함들이 많이 있으신 것 맞아요. 같고 네, 의정보고회 다니면서도 좀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이런 음,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해 볼 것인가 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전국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포스터 보셨는데, 저희 용해인 그 의원 저기 홈페이지 또는 그 기본소득 당 내지는 그 보시면 아마 거기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용해인 의원 저기 SNS나 그 내용들 보면 그게 또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의원님을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기가 물론 이제 많은 그 방송 출연이나 말씀을 많이 들으셨 분들 계시겠지만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 직접 뵙고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또 그게 그러니까 일정들 잘 보시고 전국에 계신 많은 유권자분들 우리 용 의원님과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쁜 12월 연말 아주 바쁘게 보내실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총선 시즌 뭐 앞으로 이제 뭐 그게 있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 최근에 이렇게 강연도 다니시고 전국 뭐 독자 뭐 유권자도 뵙고 뭐 그러실 텐데 요즘에 국민들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불만 포함해가지고 또 삶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최근에 엊그제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물론 가계빚이 뭐 1,860조 이상 사상 최대 물론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면 빚은 기본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고 또 그게 이제 매년 이렇게 늘다 보면 이게 사상 최대라는 언론들이 이렇게 뽑기는 좋은 뭐 제목 뽑기는 좋지만 하여튼 그 증가 속도나 이런 내용들이 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도 많고요. 또 뭐 금리도 여전히 높고 물가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변화한다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집권 여당이나 뭐 이렇게 좀 움직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최근에 그 강서구청장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집권 여당이 내놓는 여러 가지 뭐 던져진 이슈들도 있고 포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일단 정책 전환, 그러니까 정책 기조 전환 요구는 사실 계속 네, 있었고, 그렇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큰 격차로 여당이 패배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혁신위원회도 출범을 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뭐 야당 의원들과 악수하는 이제 모양새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 제스처 네. 정도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런 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캠페인 중에 네. 국민들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네. 슬로건이 있었어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이거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감세를 그리고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때문에요. 네, 뭐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주도했던 대기업 부자 감세를 1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라라고 하는 걸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긴축 재정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재정이 갖고 있는 거시경제의 조정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면 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네. 이 지난 4분기부터 이 침체기로 접어든 경제를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 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건전 재정이라는 것을 어떤 신화처럼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어젠가요? 그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부채 그렇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네. 가계신용 기준으로 1,876.6조 맞아요. 원이거든요. 근데 2분기 대비 14.3조 원 증가한 거고 네. 사실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이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결과이기도 네. 하고 또 결국에 정부와 가계 중에 누가 더 빚을 많이 질 것이냐에서 정부는 빚을 안 질 테니 가계가 빚을 져라라고 하는 긴축 재정의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율 총량 자체도 세계 1위로 굉장히 좀 위험한 네. 상황인데 이 고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가능 소득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건 결국에는 국민 경제를 버리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경제를 버리겠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특히 가계부채 이 총량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증가 속도 그리고 그 증가 속도의 내용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최근에 50년 만기 뭐 이런 정부였던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 하락에 맞춰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돈을 굉장히 시장에 푼 그런 효과가 이번에 또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어떤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밑에 그 이 부동산 관련된 그 부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자기가 돈을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빚도 늘어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쓸 수 있는 돈이 막 40만 원, 50만 원씩 막 줄어들려면 당장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제가 생산 소비 뭐 저런 많은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기업들한테 보면 이익이나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 이익 줄다 보면 또 당연히 뭐 거기는 고용이나 투자에 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한 국민 경제를 버리겠다는 그런 평가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